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58조 생명윤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좀 많은 여러분이 생각할 거리를 던져줬었는데 탐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한번 탐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생명윤리라는 단원 역시 원래는 우리가 또 토론을 하고 해야 되는데 뭐 지금은 그게 힘드니까 뭐 주요한 개념들 또 논쟁이 되는 것들을 간략하게 소개만 하고 넘어갈 것이고 여러분이 또 개별적으로 좀 탐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이 생명윤리를 알기 위해서는 이 생명과학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 학교에서는 지금 5, 6, 7, 8반이 생명과학을 배우고 있죠. 이 생명과학이란 무엇이냐면은 생명현상의 본질과 그 특성을 탐구하는 거예요. 이 생명과학이 있기 때문에 생명윤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 생명과학으로 말미암아서 대단히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됐어요. 특히나 우리가 먹고 있는 식품들, 생물학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개량을 해서 보다 우리가 영양학적으로 풍족하고 또 병충해에도 강한 것들이 만들어지고 또 우리가 아플 때 진료를 받고 빨리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이 생명과학의 발전으로 인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이 과학이 발달하니까 또 새롭게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2차 세계대전 때 발생했던 좀 끔찍했던 인체 실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생명과학에 대한 이 비판적인 성찰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생명윤리예요. 우리가 탐구하고 있는 이것이 올바른가? 이 연구의 결과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이 도덕적으로 올바른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생명윤리예요. 그래서 이 생명윤리의 대표적인 논쟁거리가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가 배아 복제, 배아 실험.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제 수정란이 되고 그것이 일정 기간이 지나서 태아가 되고 출산하기 이전, 그 이전의 단계를 배아라고 하는데 한때 뭐 황우석 박사라고 되게 유명했던 분이 있을 거예요. 그 사건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에 이 배아라는 말이 되게 익숙해졌습니다. 뭐 이제 만능 줄기 세포에 대한 연구, 또 불치병, 난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배아가 가지고 있는 성질들을 연구를 많이 하는데 과연 이 배아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냐 아니냐 항상 논란이 되고 있어요. 어디부터 언제부터 우리는 인간이라고 해야 되는가 참 어려워요. 우리가 지능 지수를 놓고 보기도 그렇고 외모를 놓고 보기에도 그렇고 대단히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은 뭐 동물 복제, 뭐 동물 실험. 그 우리가 의료 기술이 발달하고 생명과학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뭐 동물 실험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 어떤 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처음 바로 인간에게 갖다 대기에는 위험하니까요. 그래서 되게 많은 동물 실험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뭐 매일 바르는 화장품들도
대부분 동물 실험을 통해서 안정성을 확보해요. 근데 그 동물 실험을 하는 영상을 보면은 되게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책에는 사진이 없는데 예전 책에는 있었어요. 토끼 실험을 하는 사진이 있어요. 토끼가 귀엽게 있는데 토끼가 귀엽게 있는데 어떻게 있냐면은 여기가 토끼한테 이제 이렇게 나무 칼을 채워놔요. 몸뚱아리는 여기 있고 이 상태로 토끼를 고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이 토끼 눈에다가 화장품을 톡 떨어뜨려요. 여러분 눈에 화장품이 들어가면 어때요? 되게 따끔따끔하죠? 아프죠? 근데 그 화장품 눈에 들어갔다고 해서 여러분 실명합니까? 안 하죠. 그 안정성을 검증받은 거거든요. 토끼 실험을 통해서 토끼 눈에 화장품을 넣습니다. 되게 따끔따끔해요. 눈이 아파요. 그런데 발이 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토끼 눈이 골마가고 썩어가는 것들을 이제 유튜브에서 토끼 실험을 치면 볼 수 있을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이 등을 갖다가 이제 털을 밀어가지고 여기다가 화장품을 이제 발라가지고 피부가 어떻게 바뀌는가 실험을 하기도 하는데 그 과정에서 피부가 괴사되고 썩어 들어가서 이제 불구가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토끼 실험도 있고 모르모트 쥐 실험도 있고 많은 그런 동물 실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참 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런 것 역시 우리가 동물 실험도 어디까지 허용돼야 되는가? 필요한 거는 맞는데 참 대처가 어렵죠. 그래서 동물 실험을 할 때도 그런 게 있어요. 3R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3R 원칙. 대체, 개선, 감소. 내가 영어는 다 까먹었어요.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동물 실험 말고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다면 최대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동물 실험하지 않아도 된다면 혹은 동물 실험을 꼭 해야 된다면 최대한 안전성을 검증하고 난 뒤에 해야 된다. 대체, 개선. 그 동물들의 삶 역시도 고려되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실험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도구로서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들 역시 고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고통을 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막 초등학생 때 개미를 잡아다가 실험도 아닌데다가 다리 뜯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개선돼줘야 돼요. 감소. 고통을 주어야 한다면 그것은 최소한으로 해야 돼요.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으로 줄여야 된다, 희생을.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지키면서 우리가 동물에 대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도 생명윤리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다음 인간복제. 인체 실험. 참 이것도 어려운 일이죠. 아직까지도 필요한 경우는 인체 실험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돈을 받고 검증을 위해서 하고 있죠. 우주에서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가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누워서 생활하는 것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인체 실험이죠. 약을 먹고 테스트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만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칸트적으로 보자면 인체 실험 인격을 수단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죠. 근데 공리주의적으로 보자면은 보다 많은 사람에게 큰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또 필요하죠. 약의 안정성. 약이 잘못되면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오늘이 5월 14일인데 오늘 뉴스를 보다 보니까 중국에 또 가짜 분유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걸 봤거든요. 분유의 성분이 잘못돼가지고 애 머리만 기형적으로 커지는 게 있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이죠. 충분히 이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위험은 피해야 되는데 그게 걸러지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인간 복제.
참 문제가 있죠. 우리가 그런 걸 또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애가 갖고 싶은데 정자가 없어요. 그랬을 때 대안이 이제 뭐 정자를 다른 사람에게서 살 수도 있겠지만 나의 체세포를 복제해서 애를 낳을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걔가 태어나면 얘는 나 자신인가? 나의 아들인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문제들까지 해가지고 참 이 인간 복제에 대해서는 많은 이제 또 예술적인 접근도 많이 있잖아요. 관련된 영화도 많고 아마 중학생 때 아일랜드라는 영화쯤은 봤지 않았을까 싶은데 대표적인 뭐 인간 복제에 대한 영화이기 때문에 한 번쯤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로 생명과 관련돼 있는 윤리적 쟁점으로 나오고 또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은 복제까지는 안 가더라도 유전자 조작이라는 것 역시 우리가 또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먹고 있는 이 농작물들, 특히 뭐 이 GMO, 유전자 조작 식품의 안정성 문제부터 해서 과거에 비해서 되게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왔죠. 작년에 우리나라를 조금 강타했던 과일 중에 샤인머스켓, 되게 달달한 포도가 있었죠. 또 올해는 뭐 스테비아 토마토라고 해가지고 또 되게 단 토마토가 또 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새로운 품종이 나오고 또 병해충에 강한 품종이 나오고 하는데 그것이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작했기 때문에 과연 문제가 없는가라고 하는 안정성 문제에 우리는 항상 계속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민을 해야 되고요. 왜냐? 우리는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요.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우생학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조금 금기시되고 있는 쪽이긴 해요. 인간의 유전학적으로 개량하기 위해서 우성형질만 남긴다든지 좀 더 인간의 삶을 계획한다라고 해야 되나요? 유전학적으로 그런 시도예요. 뭐 베이비 디자인도 있기도 하고 애를 낳을 건데 얘가 장차 어느 정도까지 키를 가지게 되고 지능 지수가 어느 정도고 이런 거를 유전자 가위로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정도로 기술이 발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치명적인 유전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죠. 유전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유전자 조작까지는 어느 정도 합의를 할 수 있는데 보다 우월한 인류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를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 유전자를 조작해서 우월한 유전자, 키 크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살도 잘 안 찌고 좋은 삶일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너무나도 잘 알게 돼 버리는 거죠. 여러분 아직까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내 키는 조금 더 클 것이다. 나의 학업 역량은 이 정도가 아니다. 나 공부해서 더 발전할 수 있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조작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는 나는 여기까지 큰다. 내 한계는 여기까지다. 라는 사실을 알고 출발하게 되죠. 과연 행복할까요? 또 그렇게 되면은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종속 관계가 더 뚜렷해질 수도 있을 거예요. 평등성이 깨지게 돼요. 디자인하고 설계한 존재와 피조물, 만들어진 존재의 관계가 되는 거죠. 자율성, 평등성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 조작에 대해서 되게 반대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하버마스예요. 언제 배웠죠?
담론 윤리 할 때 배웠어요.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달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의 조건들이 잘 지켜져야 된다 라고 주장했던 담론 윤리 하버마스. 하버마스는 결국 이 유전자를 조작하게 되면은 미래에 대해서 알 권리를 침해당하게 되고 이 대화 당사자들 간의 평등이 깨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율성이 침해된다. 그래서 일어난 우생학적인 유전자 조작에 대해서 반대하는 대표적인 철학자가 하버마스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교과서 62쪽까지 쭉 살펴보면은 뭐 여러 논쟁들에 대한 쟁점들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교과서를 한번 찬찬히 읽고 여러분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63쪽 동물 실험과 동물의 권리 문제로 넘어가는데 이 부분은 수능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갈게요. 자, 오늘날에 이 애견 인구가 되게 많이 늘어났죠. 요새는 뭐 애견이라고 하는 말도 잘 안 쓰죠. 오히려 가족이라는 의미로서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사고가 바뀐 것도 몇 년 되지 않았죠. 요새 한 번씩 TV를 보다 보면은 정말로 개판이에요. 개가 진짜 많이 나와요. 쌤도 재밌게 보고 있고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개는 훌륭하다, 뭐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재밌거든요. 되게 문제가 있는 개들이 막 강영욱이 가가지고 막 코칭을 하면은 쫙 좋아지는 거 보고 있으면 내가 학생을 가르치는 게 이렇게 부질없는 짓인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오만 생각들이 들어요. 그걸 보다 보면은. 근데 그만큼 지금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들도 많고 하나의 가족처럼 스며들고 있고 사회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불과 5년, 10년 전만 하더라도 개는 비상식량이라는 개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복날 되면 개를 먹어야 되고 진주에도 보신탕을 하는 집이 많았는데 되게 많이 없어졌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저쪽 정촌에 예하리에 가면은 되게 큰 보신탕 집이 있었는데 없어졌더라고요. 그곳이 이제 카페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계속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이 수업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뭐 개를 먹어본 적은 없겠죠. 쌤도 먹어본 적은 없거든요. 쌤은 개인적으로 이제 불교 신자기 때문에 개를 안 먹어요. 불교에서는 개가 윤회의 과정에서 인간과 가장 가까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안 먹거든요.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이제는 좀 개를 먹는다는 게 거부감이 들죠. 근데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우리가 그럼 개는 안 먹으면서 소, 돼지는 왜 먹어도 되느냐? 이게 참 논리적으로 어려워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예요. 우리가 소, 돼지를 먹으면서 개만 안 된다. 개에 대한 차별이죠. 이거는 소, 돼지에 대한 차별. 마치 백인은 우월하고 흑인, 황인은 열등하다 라고 하는 거랑 다를 바가 무엇이냐 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모든 인간이 평등한데 그럼 짐승이라고 해가지고 동물이라고 해가지고 말이 없다고 해서 뭐는 먹고 뭐는 안 먹고 누군가에게 있어서 소가 가족일 수도 있잖아요. 원앙소리 이런 거 보면은 누군가에게는 돼지가 가족일 수 있어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 알겠죠? 네? 그래서 이 동물의 권리를 주로 이제 인정해야 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건데 과거에는 주로 우리가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동물의 권리를. 대표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 더블리 할 때 배웠죠.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식물은 동물을 위해
동물은 인간을 위해. 동물은 식물을 먹고 인간은 동물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것이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목적 세계관입니다. 예를 들자면 밤송이, 밤은 싹을 틔워서 밤나무가 되고자 하고, 또 팥은 심으면 팥이 되고자 하죠. 인간 역시 어린아이에서 자라서 청년, 어른이 되어가는 거죠. 목적을 가지고 모든 것이 살아간다고 봐요. 그런데 그 목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인간의 행복이에요. 최고선은 행복이에요. 우리가 모든 행동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도 행복을 위한 거, 똥을 싸는 것도 행복을 위한 거, 밥을 먹는 것도 행복을 위한 거, 다 행복을 위한 거예요, 결국. 그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식물과 동물을 수단으로서 이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동물의 권리 없는 거죠. 처음 나온 아저씨인데 데카르트라는 아저씨가 있어요.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말을 한 걸로 유명한 아저씨예요. 수학자로도 유명해요. 미적분의 한 획을 그었던 아저씨예요. 이 데카르트의 가장 유명한 말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건데, 데카르트가 봤을 때 동물은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은 뭐냐면 기계예요. 생각하는 능력이 빠져있는 기계에 불과하다. 동물 기계론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기계, 휴대폰 사용하면서 죄의식 느낍니까? 죄책감 느껴요? 아니죠. TV 껐다 켰다 하면서 미안해 합니까? TV한테? 아니죠. 동물한테도 마찬가지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기계다라는 거예요. 이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라고 서구 근대 사회에서는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칸트 역시도 동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동물에 대해서 우리는 간접적 의무를 지닌다라고 해요. 동물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건 왜? 인간을 위해서. 알겠죠? 우리가 동물한테 함부로 대한 사람은 인간한테도 함부로 대할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를 발로 찼다라고 하면 개가 깽깽깽 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지 못한다면 사람을 때리고서도 연민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자연적인 감수성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동물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동물을 비롯해서 자연을. 그게 칸트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동물의 삶을 존중해줘야 되고 뭐 이런 게까지는 안 가요. 동물이 그 자체로서 권리를 지니진 않아요. 그 자체로서 권리를 지니는 것은 인간이고 인간만이 존엄합니다. 그 존엄한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서 동물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라고 그 정도 이야기를 해요. 여기까지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데카르트는 그냥 동물을 이용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칸트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이 동물이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을 위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이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어디로 가느냐? 좀 지울게요. 공리주의로 가게 돼요. 공리주의 하면서 쌤이 언뜻 설명을 했어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이라는 범주가 확대되어 왔다라는 거죠. 고대 서양 그리스에서는 인간이라 하면 자유인, 성인, 남성을 일컫는 말이었는데
오늘날의 인간이라 하는 것은 성인 백인 남성만을 일컫는 게 아니라 모든 인종의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뿐만 아니라 노인뿐만 아니라 아동까지 전부 다 인간이라고 보고 있죠. 그 사고가 확립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인간의 역사를 봤을 때. 우리가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노비는 재산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인간이에요. 우리가 뭐 회사를 다닌다고 해서 사장의 재산은 아니잖아요. 조그만 인간이에요. 그처럼 이 벤담은 그 관념에서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은 동물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동물 역시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동물에 대한 도덕적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밀 역시 이 생각을 이어가요. 언젠가는 이 공리, 사회적 유용성이라는 범주 안에 동물이 들어올 날이 있을 거다라고 벤담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다 확실하게 정립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현대 공리주의자인 피터 싱어예요. 이 사람 처음 나오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이 피터 싱어는 이 쾌고 감수 능력,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 알겠죠? 쾌락, 고통, 감수, 받아들이다, 느끼다. 그 능력이 있는 대상들은 그들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개도 밥 주는 사람에게는 꼬리를 열심히 흔들어요. 자신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동물원에 있는 짐승들이 사육사들을 그렇게까지 막 대하지는 않아요. 왜냐? 밥을 주니까. 자기한테 이익이 되니까. 그래서 동물원 같은 데 가면은 막 한 번씩 관람객들이 왔다. 그런데 뭔가 간식을 들고 있다. 그럼 막 와서 달라붙고 하죠. 동물원도 조만간 뭐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아니면 형태가 바뀌겠죠. 동물복지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 스스로의 이익을 증진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이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등하게 고려해줘야 돼요. 동물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복지의 평등이 아니라 결과의 평등이 아니에요. 고려해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뭐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개나 고양이한테 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뭐 사람이 먹는 거를 개나 고양이한테 그냥 바로 줬는데 그게 개와 고양이한테 좋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널리 알려져서 잘 안 주죠. 특히나 뭐 염분이라든지 뭐 닭뼈라든지 뭐 양파라든지 초콜릿이라든지 이런 게 개 고양이한테 안 좋다는 사실이 잘 알려졌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초콜릿을 먹고 있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개가 있네요. 내가 먹던 초콜릿을 반으로 잘라서 개한테 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라면을 끓여 먹고 있는데 라면 반을 고양이한테 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배가 고파서 초콜릿을 먹고 라면을 끓여 먹으면 개와 고양이도 배가 고플 수 있으니까 사료를 줘라라는 게 이익평등 고려예요. 그들 역시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들의 쾌락과 고통도 평등하게 고려해 줘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데 인간이라는 이유로, 개라는 이유로, 고양이라는 이유로, 돼지라는 이유로, 소라는 이유로 차별한다면 그것은 종차별주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인간이 개보다 우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뭐 IQ? 인간이 개보다 IQ가 뛰어나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 자, 그러면 갓 태어난 신생아와 다 큰 성견 중에서 누가 더 IQ가 높을까요? 답을 알겠죠, 여러분도?
자, 그러면은 인간은 두 발로 걷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된다. 다리가 다쳐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인간이 아닙니까? 털이 있고 없고 그런 게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까? 말을 하고 안 하고 개가 짖는 것은 말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대단히 불합리한 기준을 가지고서 종을 차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싱어가 봤을 때는. 심지어 우리가 지능 지수를 가지고서 인간과 동물을 차별한다면 인간 안에서도 차별이 발생할 수 있겠죠. IQ 150인 사람은 IQ 100인 사람을 멸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됩니까? 안 되죠. 다 차별이거든요. 다 그 불확실한 기준. 인간이 동물과 다르다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기준. 뭐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쉽게 못 찾을걸요. 우리가 돼지고기, 소고기는 먹으면서 개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논리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되게 어려워요, 그거. 난 못 하겠어요. 그래서 쌤은 개인적으로 뭐 개고기를 먹고 안 먹고 또 개인의 영역이라고 봐요. 개인의 선택의 영역. 뭐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비판할 마음도 없어요. 난 논리적으로 그들을 설득할 방법을 못 찾았기 때문에. 다만 쌤은 개인적으로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서 안 먹는다 정도지.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각을 강요하거나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튼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동물을 차별하는 것은 종차별주의다 라고 하면서 종차별주의를 비판했고, 또 공장식 사육을 비판합니다. 이게 되게 안타까운 일인데 지금 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이 닭을 키우기 위해서 허용된 법적인 공간이 있어요. 법적으로 닭 한 마리한테 필요한 공간이 어느 정도냐면은 이 정도예요. 한 번씩 뉴스 보면 양계장 나오죠. 양계장. 지금은 되게 세상이 바뀐 게 뭐냐면은 계란을 사러 가죠. 이 계란이 어떤 환경에 사는 닭이 나왔는지가 계란에 적혀 있어요. 요새 동물복지 계란이라는 거 되게 많이 보고 있거든요.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환경에서 닭을 키울 때 법적으로 닭 한 마리한테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이 요만큼이에요. 자기 날개도 한번 제대로 펴기 힘든 요만큼의 공간이 닭한테 허용돼 있어요. 왜 이렇게 키우느냐? 경제적이니까. 그 경제성의 논리 하에 공장식으로 우리는 가축을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닭뿐만 아니라 소도, 닭도. 심지어는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개를 키우기 위한 개농장에서도 극단적인 환경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비판합니다. 왜냐? 걔네들도 다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으니까 고려해줘야 된다. 싱어의 주장이에요. 알겠죠? 자, 다음으로 톰 레건이라는 철학자 역시 있습니다. 이 레건은 싱어보다는 좀 더 복잡한 단서들을 붙입니다. 싱어는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다면 도덕적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레건은 좀 더 일부 고등동물들에 대해서 도덕적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감각 능력뿐만 아니라 정체성, 뭐 기억, 뭐 욕구, 이런 것들을 가진 존재들은 자기 스스로의 삶을 계획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삶의 주체다라고 이야기해요. 삶의 주체. 모든 동물들이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 일부 고등동물들은 삶의 주체가 되는 것이 자명하다라는 거예요. 싱어 같은 경우에는 모든 동물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레가는 그것보다 좀 더 좁게 일부 고등동물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한 살 이상의 포유동물은 적어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삶의 주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러한 레건의 관점을 뭐라고 하냐면 의무론적 권리론이라고 합니다. 의무론 하니까 누가 떠오릅니까? 요 분이 떠올라야겠죠? 칸트. 칸트의 견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라고 보면 돼요. 칸트는 의무의 대상을 인간만으로 한정짓지만 레가는 거기에서 한 번 더 나아가서 인간뿐만 아니라 우리는 동물에 대해서, 특히 일부 고등동물에 대해서는 도덕적 고려가 필요하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작년에 배웠던 인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통합사회 시간 때 1세대 인권, 2세대 인권, 3세대 인권을 배우면서 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는 걸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 고려라고 하는 것도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성인 남성을 지칭하다가 그것이 모든 인간, 인종차별을 벗어나고 남녀차별을 벗어나서 모든 인간에 대한 존중으로 확대되었고, 그 도덕적 고려가 점점 커져서 동물까지도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서 더 나아가요. 우리가 4단원 가면은 환경윤리를 배우는데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 모든 생명체까지 나아가고 심지어는 무생물까지 나아간 관점까지도 앞으로 배울 거예요. 그런데 이번 단원에서는 이렇게 동물의 권리 정도까지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64쪽을 살펴보면은 동물의 권리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육과 모피, 유희를 위한 것, 이런 것들이 다 나열되어 있는데, 이 문제들도 오늘날에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거니까 한번 관심을 갖고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교과서 70쪽 사랑과 성윤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